급식소 딸 주제에 감히 가루로 만대우려 메오리에 혼인은 애초부터 결단코 반대했던 일이었다. 남산공원에서 밥이나 나누는 집안딸이 감히 우리 선진명문학원 가문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까짓것 임신한 게 무슨 대수라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만삭의 며느리가 층계에서 굴러떨어졌다. 이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시어머니 오지영이 계획한 짓이었고 그녀는 며느리를 밀쳤다. 조직적으로 움직인 대명재단 성모병원에서는 사전에 매수된 의사가 가짜 진단서를 작성했다. 뇌전증이라고 거짓말하며 아기를 지우라는 낙태 동의서에 서명하기까지 강요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독성 물질이 든 보약까지 지어 먹였다. 허나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남산공원 나눔식당에서 단순하게 밥만 푸는 평범한 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미소, 25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생존했던 그 여인이 최 회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금융계 은행장도 사법계 판사도 정계의 국회의원도 그녀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위엄을 보였다. 선진명문학원 뒤에 숨겨진 5천억 원 규모의 검은 비밀이 이제서야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린다. 바람 같은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의 삶에 환희와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한다. 2026년 가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대한민국 최상위 1% 영재들만이 입학할 수 있다고 알려진 선진명문학원 개교 기념 리허설 현장은 화려함 그 자체였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단상 위에는 학원 이사장 강한수와 예술재단 관장 오지영 부부가 서 있었다. 60 후반의 강한수는 맞춤 제작한 최고급 양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환갑을 넘긴 오지영은 고전적인 진주 목걸이를 두른 채 우아한 미소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사장님, 이쪽을 보십시오. 관장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의 외침이 쏟아지는 가운데 행사 무대 뒤편에는 임신 8개월의 며느리 최연수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힘겹게 서 있었다. 31살의 연수는 검은색의 단정함을 갖춘 원피스 차림이었으나 한껏 부푼 배를 숨기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그녀는 한 손으로 배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차가운 벽을 짚으며 겨우 균형을 잡고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행사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이었다. 단상에서 밝은 미소로 취재진에게 손짓하던 시어머니 오지영이 슬쩍 고개를 돌려 연수의 위치를 확인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지영의 눈빛이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짓으로 건물 화장실 방향을 가리켰다. 연수는 그 눈빛이 담고 있는 의미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리허설이 마무리되고 30분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연수는 행사장 뒤편 화장실 근처 복도에 서 있었다. 이 구역은 건물 구조상 CCTV의 감시를 피하는 사각지대였다. 복도 끝에서 뾰족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딱, 딱, 딱. 규칙적이면서도 날카로운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연수의 심장박동이 빠르게 치솟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결사반대했던 혼인이었다. 남산공원에서 남이 먹다 남긴 밥이나 나누는 집안딸이 감히 우리 선진 가문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내 아들 은식이가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꼴불견이라 더 이상은 눈 뜨고 못 봐주겠다. 가세, 지영의 눈빛이 더욱더 차갑고 싸늘하게 변했다. 배가 그렇게 불렀으면 집에서 조용히 있을 것이지. 이런 신성한 행사에 와서 천박한 티를 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극도로 차가웠다. 지영은 연수의 앞에 멈춰서서
팔짱을 끼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 전 기자들 앞에서 보여주던 그 우아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고 눈빛은 겨울 한강처럼 싸늘했다. 지영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연수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뒤로 물러섰다. 등은 차가운 벽에 닿았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영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왔다. 그녀의 검지 손가락이 연수의 부른 배를 향했다. 날카롭고 강한 힘으로 배를 찔러 넣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2번, 3번, 손톱 끝이 배에 닿을 때마다 연수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연수는 신음소리를 억지로 삼키며 배를 움켜쥐었다. 아랫배에서 찌릿한 통증이 급속도로 퍼져나왔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몸이 앞으로 꺾였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을 터였다. 연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지영은 아무렇지 않게 손을 털며 뒤돌아섰다. 하이힐 소리가 다시 복도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연수는 벽에 기댄 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 있어야 했다. 뱃속의 아기가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행사가 완전히 끝난 저녁 무렵이었다. 지영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주소록을 내리다가 청담궁 한의원이라는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관장님, 무슨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원장님, 저희 며느리 말이에요. 체질이 유독 약해서 그런지 자꾸만 집안 행사를 망치네요. 특별하고 강력한 보양제 하나 지어 올려주시겠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행사장에서보다 훨씬 부드러웠지만 그 아래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예, 알겠습니다. 며느님을 위한 처방이시죠? 네.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야 해요. 지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차량은 압구정동의 화려한 거리를 가로질러 조용히 나아갔다. 차 안에서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홍보팀장이었다. 관장님, 오늘 촬영본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가문 캠페인, 슬로건 잘 나왔고요. 임산부 노출 컷은 전량 편집 처리했습니다. 잘했어.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 때문에 우리 브랜드의 품격에 흠이 가서야 되겠니? 지영이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며칠이 지났다. 연수는 청담궁 한의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진료실은 고급스러움으로 가득했고 벽에는 귀한 약재 그림이 걸려 있었으며 은은하고 깊은 한약재 향이 퍼져 있었다. 한의원 원장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남자였다. 그는 회색 한복을 바르게 입고 있었다. 원장이 연수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다. 그의 손가락이 연수의 맥박 위에서 느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30초쯤 지났을까.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놓았다. 태아의 기운이 매우 약하시군요. 연수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네, 지난주 산부인과 검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원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양의학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영역이 있습니다.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요. 저희 한의원의 특별 비방 약재로 지은 보양제를 꾸준히 복용하시면 상태가 호전될 것입니다. 원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갈색 한약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붉은색의 봉황 문양이 찍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그는 봉투를 연수 앞으로 밀었다. 하루에 한 봉씩 드십시오. 따뜻한 물에 타서 식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연수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비릿하면서도 묘하게 금속성의 냄새였다. 연수의 미간이 좁혀졌다. 원장님, 혹시 약재 성분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임신 중이라서요.
원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지만 곧 다시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저희 한의원의 극비, 특별 비방입니다. 성분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임신부라서 걱정이 되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부탁하신 겁니다. 오로지 며느님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 염려 마십시오. 걱정하지. 연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부탁한 것이라는 말에 입이 막혀버렸다. 그녀는 한약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진료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다. 한의원 주차장에 도착한 연수는 차에 타기 전에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실행했다. 방금 전 원장과 나누었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연수는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연수는 집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남편 은식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탁자 위에는 갈색 한약 봉투가 놓여 있었다. 연수는 한참 동안 그 봉투를 응시하다가 휴대폰을 들었다. 친정 어머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리고 화면에 엄마 정미소의 얼굴이 나타났다. 59살의 미소는 머리에 면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뒤쪽으로 커다란 솥과 식판들이 보였다. 남산공원 나눔 식당이었다. 연수야, 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미소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다. 연수가 한약 봉투를 화면에 비추었다. 엄마, 이거 좀 봐줘. 시어머니께서 한의원에서 지어오라고 하신 보양제인데 냄새도 이상하고 뭔가 불안해. 잠깐만. 미소가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연수가 봉투를 이리저리 돌려 보여주었다. 붉은색 봉황 문양 라벨이 선명하게 보였다. 미소의 눈빛이 순간 예리하게 날카로워졌다. 연수야, 그 봉투를 조금 더 가까이 보여줘. 라벨 부분. 연수가 봉투를 카메라에 바짝 갖다 댔다. 미소는 화면을 캡처했다. 봉황 문양 아래에 작은 글씨로 새겨진 제조 번호도 함께 찍혔다. 엄마, 나 이거 정말 먹어도 되는 거야. 절대 먹지 마. 미소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연수가 깜짝 놀랐다. 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일단 먹지 말고 그냥 둬. 엄마가 확인을 좀 해볼게. 알았지? 응, 알았어. 통화가 끊어졌다. 연수는 한약 봉투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날 밤 남산공원 나눔 식당 뒤편에는 낡은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었다. 미소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묵은 스크랩북을 펼쳤다. 2001년이라고 적힌 낡은 공책이었다. 누렇게 변색된 신문 스크랩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미소의 손가락이 한 기사 위에서 멈췄다. 새아침 투자 창립 기념식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흑백 사진 속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가운데에는 젊은 시절의 강한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청담궁 한의원 원장의 젊은 얼굴이 보였다. 미소의 손이 천천히 떨렸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사진 속 또 다른 남자의 얼굴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돋보기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희미하게 정진욱 검사라는 이름표가 보였다. 25년 만이구나. 미소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1시간쯤 지났을까.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노상민이 들어왔다. 59살의 상민은 급식소 잡부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다. 회장님, 아직도 그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미소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한약 봉투 사진을 상민에게 보여주었다. 상민 씨, 이것 좀 분석해 줄 수 있겠어? 25년 만이네. 그놈들 약품이. 옛날 인맥 동원해서 성분 분석 좀 해줘. 최대한 빨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민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미소는 다시 스크랩북을 바라보았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만이 컨테이너 안을 채웠다. 같은 시각 선진 저택에서는 남편 은식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연수가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여보, 한의원은 다녀왔어. 응, 약은 받았고. 잘 챙겨 먹어야 해. 어머니께서 특별히 신경 쓰셨다고 했잖아. 연수가 남편을 돌아보았다. 당신 그 약 성분표도 없는 거 알아? 연수야, 어머니께서 당신 건강을 염려해서 지은 약인데 갑자기 무슨 말이야? 왜 의심하는 거야? 청담궁 한의원이 얼마나 유명한 곳인데. 은식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다. 연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배를 감쌌다. 아기가 또 움직였다.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미소는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가로등 아래로 쪽방촌 노인들이 하나둘 지나갔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연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절대 그 약 먹지 마. 일반 보약이 아닌 것 같아. 조심하는 것이 좋겠어. 엄마가 꼭 지켜줄게. 문자를 보낸 미소는 다시 스크랩북을 펼쳤다. 새벽 5시. 남산공원 나눔식당.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주방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미소는 거대한 솥 앞에 서서 긴 국자로 국물을 젓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된장찌개였다. 그녀의 이마에는 김 때문인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미소가 국자를 멈추고 솥을 내려다 보았다.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 속에 무언가 비치는 듯했다. 25년 전의 기억이었을까.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밥은 빚이 아니야. 하지만 밥 굶고 흘린 피눈물은 반드시 빚이 되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에 새겨둔 말을 꺼내는 것 같았다. 미소는 다시 국자를 들어 국을 저었다. 솥 안의 국물이 천천히 소용돌이쳤다. 6시가 되자 급식소 문이 열렸다. 노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구부정한 허리, 낡은 옷, 주름진 얼굴. 미소는 그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주방에서 보여주던 차가운 표정과는 전혀 달랐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된장찌개입니다. 식판을 나르는 사람은 상민이었다. 그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노인들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밥을 퍼주고 국을 담아주고 반찬을 올려주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급식소 잡부였으나 그의 눈빛은 달랐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예리한 눈빛이었다. 마침 식사가 한창일 때였다. 식당 뒤편 문이 조용히 열렸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상민과 눈이 마주쳤다. 상민이 고개로 주방 쪽을 가리켰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다. 미소는 남자를 보자 국자를 내려놓았다. 판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리나 성도 항보, 인드, 최 회장님.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를 꺼냈다. 이번 달 이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미소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확인하지도 않고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달부터는 날짜 지켜주십시오, 판사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물러났다. 그가 나간 뒤 미소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다시 국자를 들고 솥을 저었다. 아침 급식이 끝나고 1시간쯤 지났을까. 상민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바로 연수에게서 받은 한약 샘플이었다. 회장님, 옛날 인맥에게 연락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신이었던 친구입니다. 미소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돌아보았다.
믿을 만한 사람이야? 20년 지기입니다. 입 무겁고요. 좋아. 최대한 빨리 결과 받아줘. 상민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려는데 미소가 다시 불렀다. 상민 씨, 잠깐. 예. 혹시 급식소 후원장부 어디 있는지 아나? 컨테이너 사무실 왼쪽 서랍에 있습니다. 왜요? 에싸, 이 그 소로 부르고에 확인할 것이 좀 있어서. 미소는 앞치마를 벗고 뒤편 컨테이너로 향했다. 상민이 뒤따랐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였다. 미소가 서랍을 열었다. 두툼한 장부 몇 권이 나왔다. 그녀는 가장 오래된 장부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2001년이라고 적힌 장부였다. 누렇게 바랜 페이지를 넘기는 미소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청담궁 한의원. 매월 15일 금 50만 원. 선진학원 식자재 협력업체. 매월 15일 입금 50만 원. 상민이 미소의 어깨 너머로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날짜가 똑같네요. 25년 전부터 계속. 우연이 아니지. 미소가 다른 장부들도 차례로 펼쳤다. 2002년, 2003년, 2004년. 매년 같은 날짜, 같은 업체, 같은 금액이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했다. 미소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연결고리가 있어. 한의원과 식자재 업체, 그리고 선진학원.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상민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화면에는 선진학원 법무법인 공증 기록이 떠 있었다. 상민이 한 항목을 클릭했다. 강은식 군과 따님분의 혼인 계약서인데요.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출산 시 배우자에게 의결권 없는 우선주 5% 자동 이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미소의 눈빛이 빛을 발했다. 그래서 아기를 없애려는 거였구나. 돈 때문에. 상민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오지영 관장이 한 달 전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회장님이십니다. 화면에 미소의 사진들이 나타났다. 나눔 식당, 남산공원, 컨테이너 사무실. 한 사진 구석에 메모가 적혀 있었다. 본명 정미소, 2001년 이전 기록 수상, 남편 정보 추가 조사 필요. 미소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떨렸다. 놈들이 눈치챘나? 아직 확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하고 있어요. 미소가 장부를 덮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남산공원의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낙엽이 떨어져 땅에 쌓였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산부인과 병원. 연수는 산모 교실에 참석하고 있었다. 10명 남짓한 임산부들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다. 강사가 앞에서 호흡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연수는 배를 쓰다듬으며 강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쉬는 시간이 되었다. 연수가 복도로 나와 물을 마시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다가왔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여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연수에게 속삭였다. 혹시 선진학원 관계자세요? 연수가 놀라 여자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명찰 봤어요. 하씨 성을 가진 분이 선진에 계시면 보통 그쪽 집안 분이시잖아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잠깐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선진학원 그쪽 사람들 믿지 마세요. 특히 오지영 관장님을요. 연수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거기 교사였어요.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고 신고하려다가 그만.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냥 조심하세요. 제발. 여자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연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밤 10시. 나눔 식당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미소가 마지막으로 주방을 점검하고 셔터를 내리려는데 상민이 급히 뛰어왔다. 회장님, 저기 좀 보십시오. 상민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검은색 승용차가 길 건너편에서 서 있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플래시는 터지지 않았지만 렌즈가 이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미소가 셔터를 완전히 내렸다. 그 순간 검은 승용차가 급히 출발했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상민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차량 번호를 적었다. 기억하셨죠? 63나7894. 응, 63나7894. 제가 얼포옥시며 상민이 차량 번호 검색 앱을 열었다. 몇 초 후 결과가 떴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 선진학원 법인 차량입니다. 미소는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의 길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낙엽이 바람에 날렸다. 그녀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감시하고 있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소가 상민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결연해 보였다. 계속 진행해. 놈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야.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컨테이너로 걸어갔다. 컨테이너 문이 닫히고 남산공원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가로등 아래로 노숙자 한 명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컨테이너. 미소는 책상에 앉아 오래된 스크랩북을 다시 펼쳤다. 25년 전 신문 기사들이 그녀를 응시했다. 미소의 손이 사진 속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조금만 기다려. 곧 다 끝낼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추석 명절 아침, 시아버지의 대저택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주방에서는 연수 혼자 수십 인분의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만삭의 배를 안고 도마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한 일이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고기를 썰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배가 불러서 싱크대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연수는 한 손으로 배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칼을 움직였다. 손목이 저려왔다. 연수야, 송편은 다 빚은 것이니? 그러겠어. 미 바르콧의 시어머니 지영의 목소리가 주방 밖에서 들려왔다.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어머님. 제사 시작하려면 2시간밖에 안 남았다. 서둘러라. 지영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연수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눈앞에 송편 반죽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올 시간조차 없었다. 10시가 되었다. 제사상이 차려졌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제사상 위에는 음식들이 빼곡히 올려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연수 혼자 만든 음식들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시아버지 강한수가 제사를 지냈다. 절을 하고 술을 따르고 음식을 올렸다. 연수는 맨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사가 끝나고 저녁 6시쯤이었다. 가족들이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시간이었다. 한수가 술잔을 들며 연수를 쳐다보았다. 연수야, 예, 아버님,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는 무엇을 하셨다고 했지?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무동 식후, 무가, 아내, 연수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검사였다고만 들었습니다. 지영의 손에서 젓가락이 테이블에 떨어졌다.
와인잔도 함께 기울어져 붉은 액체가 하얀 식탁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영이 황급히 냅킨으로 와인을 닦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손이 미끄러졌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한수와 지영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종류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연수야, 먼저 들어가서 쉬렴. 피곤할 텐데. 예, 어머님. 연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영이 한수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서재로 오세요. 지금 당장. 10분 후 한수의 서재. 지영은 책장 뒤 금고를 열어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2001년 4월 기사였다. 정진욱 검사 자살이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다. 정시성의 검사. 우연일까요? 한수가 스크랩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확인해봐야 해. 남산공원 그 여자가 정진욱의 아내인지 이미 사설 탐정에게 맡겼어. 근데 여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그 피가 맞다면 어떡해요? 원수의 씨가 우리 가문에 뿌리 내리는 거잖아요. 한수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추석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그 전에 끊어야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지영이 휴대폰을 꺼내 한의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원장님, 저예요. 그 보양제 말입니다. 좀 더 강력하게 지어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1시간 뒤. 연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이 산더미 같았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아랫배가 당겼다. 아기가 불안하게 움직였다. 연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연수가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로 나갔다. 예, 어머님. 지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연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2층 서재에 족자가 있다. 할아버지 제사에 써야 하는 건데 가져오너라. 지금요. 그럼 지금이지. 내일 가져올 생각이니. 지영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연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겠습니다. 연수가 계단으로 향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24개였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계단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만삭의 몸으로 오르기엔 가파르고 힘들었다.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1계단, 2계단, 숨이 찼다. 10번째 계단쯤 올라갔을 때였다. 발밑에 무언가 미끄러운 것이 느껴졌다. 연수가 내려다보았다. 계단참에 기름이 흘러 있었다. 얇게, 하지만 넓게 번져 있었다. 연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누가 이런 것을 흘려놓고 닦지 않았을까? 아니, 닦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흘려놓은 것일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았다. 2층 복도는 조용했다. 뭐 하는 거냐?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가져와. 갑자기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였다. 지영이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언제 올라온 것일까? 연수는 그녀가 거기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지영이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빠른 걸음이었다. 연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비켜. 지영의 손이 연수의 어깨를 밀었다. 강하게, 거침없이 밀어냈다. 연수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다. 발이 기름을 밟았다. 미끄러졌다. 연수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몸이 공중에 떴다. 연수의 몸이 계단을 굴러 떨어졌다. 등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다. 팔꿈치가 난간에 패였다. 머리가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배였다. 계단 모서리가 배를 강타했다. 연수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다. 그녀는 1층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이었다. 연수는 배를 움켜쥐었다. 뱃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다. 따뜻한 액체가 다리 사이로 흘러내렸다. 아기,
연수가 신음하며 중얼거렸다.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다. 아기가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연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계단 위에서 지영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차분했다. 여보, 빨리 전화해요. 시아버지 한수가 달려왔다. 그는 연수 옆에서 무릎을 꿇고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119를 누르지 않았다. 그는 다른 번호를 눌렀다. 대명재단 성모병원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다. 여기 응급 상황이다. 구급차를 보내주게.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그러나 일반 119 구급차가 아니었다. 대명 성모병원이라고 적힌 하얀 구급차였다. 응급 요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다. 연수를 들것에 실었다. 연수는 의식이 희미했다. 배를 움켜쥔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병원 응급실. 하얀 천장이 빠르게 지나갔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연수는 들것에 실린 채 복도를 지나갔다. 주변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다. 산모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열이 심합니다. 태아 심박동이 약해지고 있어요. 김 과장님께 연락했습니다. 연수가 눈을 떴다. 희미하게 보였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김 과장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다. 김 과장이 연수를 내려다 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다. 보호자분들 오셨습니까? 복도에 계십니다. 모시고 오세요. 잠시 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지영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연수는 알고 있었다. 그게 연기라는 것을. 지영의 눈빛은 차가웠다. 김 과장이 입을 열었다. 낙상 충격으로 산모가 뇌전증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뇌전증이요? 한수가 놀라 물었다. 예, 유전성 질환입니다. 잠복해 있다가 임신 중 스트레스로 발현된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연수는 평생 뇌전증 같은 병은 앓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이 아기에게 문제가 되나요? 발작으로 태아 뇌에 손상이 갔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 과장이 서류를 꺼냈다. 하얀 종이였다. 그는 그것을 한수에게 내밀었다. 당장 중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연수의 눈이 커졌다. 중절 수술, 낙태, 아기를 죽인다는 말이었다. 연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안 돼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지영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연수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기영아는 우리 가문에 필요 없어. 당장 서명해. 그레신 여로 각고고 오로 서리르도. 연수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어머님 제발 아기 살려주세요. 닥쳐. 지영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한수에게 고개를 돌렸다. 여보, 빨리 서명하세요. 연수의 손이 움직였다.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를 더듬었다. 엄마가 준 비상용 녹음기였다. 손가락이 버튼을 찾아 눌렀다. 작은 불빛이 들어왔다. 녹음이 시작되었다.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연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시끄러워. 김 과장, 어서 준비하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또렷하게 담겼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들이 연수를 수술실로 옮기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에서 화재 경보기 소리가 울렸다.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었다. 병원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화재입니다. 모두 대피하십시오. 방송이 울려 퍼졌다. 의료진들이 우왕좌왕했다.
김 과장이 복도로 뛰어나갔다. 지영과 한수도 뒤따라 나갔다. 연수는 침대에 혼자 남겨졌다. 경보음이 계속 울렸다. 연기가 복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연수는 배를 움켜쥐고 눈을 감았다. 아기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 아기, 엄마가 지킬게, 꼭 지킬게. 화재 경보가 울린 지 3분이 지났다. 병원 복도는 아수라장이었다. 환자들과 의료진이 비상구를 향해 뛰어갔다. 연기가 천장을 따라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상했다. 불은 보이지 않았다. 연기만 자욱할 뿐이었다. 3층 VVIP 병동. 보안요원 2명이 복도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화재 경보에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하지만 갑자기 비상 계단 문이 열렸다. 연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짙은 연기였다. 보안 요원들이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연기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다. 노상민이었다. 그는 재빨리 움직였다. 보안 요원 한 명의 목을 팔로 감아 쓰러뜨렸다. 다른 한 명이 무전기를 꺼내려는 순간 상민의 주먹이 그의 명치를 강타했다. 보안 요원이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상민이 복도를 따라 달렸다. 302 호실 문을 열었다. 연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의식이 희미했다.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다. 최연수 씨, 정신 차리십시오. 인철어. 상민이 연수를 흔들었다. 연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상민을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최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엄마가요. 연수의 눈에 정신이 돌아왔다.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연수를 휠체어에 태웠다. 담요로 몸을 감쌌다. 아기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어요.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상민이 휠체어를 밀며 복도로 나갔다. 연기가 여전히 자욱했다. 비상 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휠체어가 덜컹거렸다. 연수는 배를 감싸며 이를 악물었다. 1층 비상구.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주차장에는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정미소가 내렸다. 엄마. 연수가 울먹이며 손을 뻗었다. 미소가 달려와 딸을 안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미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상민이 연수를 차에 태웠다. 미소가 뒤따라 탔다. 차가 출발했다. 15분 후 승합차는 한강변의 낡은 빌라 앞에 멈췄다. 3층짜리 건물이었다. 외벽은 녹슬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안은 달랐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필요한 의료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상민이 연수를 침대에 눕혔다. 곧 중년의 여의사가 들어왔다. 최 선생, 부탁드립니다. 미소가 고개를 숙였다. 최 선생이라 불린 여의사가 연수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초음파 기계를 배 위로 움직였다. 화면에 아기의 모습이 나타났다. 심박동은 정상입니다. 다행히 태아에게 심각한 손상은 없어 보여요. 연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요. 우리 아기 괜찮아요? 네. 하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며칠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최 선생이 링거를 꽂았다. 연수는 곧 잠에 빠져들었다. 미소가 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다른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옆방에서 상민이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는 보양제 성분 분석 결과가 떠 있었다. 미소가 들어왔다. 결과 나왔나? 예, 보십시오. 상민이 화면을 가리켰다. 빨간 글씨로 경고 문구가 떠 있었다. 임신 중독증 유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량의 중금속도 검출되었습니다. 장기 복용하면 태아 기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산모에게 뇌전증과 유사한 발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소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25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을 썼어. 누구한테요? 장인태 박사 부인한테. 그때도 임신 중이었지. 미소가 눈을 감았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25년 전 한 여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유산한 뒤 정신이 온전치 않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놈들은 같은 방법을 반복해. 미소가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내 차례야. 미소가 낡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휴대폰이 들어 있었다. 20년간 꺼져 있던 휴대폰이었다. 그녀는 전원을 켰다. 화면이 켜지는데 시간이 걸렸다. 부팅이 완료되었다. 미소가 전화번호부를 열었다. 수십 개의 이름이 있었다. 은행장, 판사, 검사, 국회의원, 언론사 국장. 그녀는 첫 번째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놀란 목소리였다. 최 회장님이십니까? 이 은행장, 오랜만이야. 이신영과 발해서, 이성과 발해성과, 이성과 발해성과, 이성과 발해성과, 이성과, 미소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선진학원 신관 PF 대출권 알지?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 불가 통보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승인된 건데요. 내 돈 회수해야겠어. 지금 당장. 하지만 회장님, 그러시면 선진학원이 망하든 말든 내가 알바 아니야. 이틀 안에 처리 안 하면 은행장 자리도 없어. 미소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두 번째 번호를 눌렀다. 김 의원실입니다. 김 의원 바꿔봐.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최 회장이야. 빨리 연결해. 잠시 후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3년 전 아들 마약 사건 기억나지? 김 의원의 숨소리가 대섰다. 덮어준 밥값 할 시간이야. 교육부의 선진학원 특별감사팀 당장 꾸려. 그건 제 권한으로는 못합니다. 미소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아,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사흘 안에. 미소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세 번째 번호를 눌렀다. 언론사 국장이었다. 박 국장 나야.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25년 묵은 특종거리 하나 줄게. 특종이요. 새아침 투자 기억나? 또 안 가. 문이 밀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박 국장의 숨소리만 들렸다. 25년 전 5천억 사기 사건 말씀입니까? 그래.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게. 선진학원이야. 선진학원이요? 그 유명한 영재학교요? 강한수가 누군지 알아봐. 원래 이름은 강만철이야. 미소가 차근차근 설명했다. 박 국장은 메모하는 소리를 냈다.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였다. 이틀 후 조간 일면에 실어. 할 수 있지. 물론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내가 보낼게. 걱정 마. 미소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이 보였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다. 건너편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짝였다.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작하시는 겁니까? 응, 25년을 봐줬어. 이제 끝낼 거야. 미소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아직 전화할 사람이 많이 남아 있었다. 같은 시각 선진학원 이사장실. 강한수는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본사 방침이라서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 한수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은행장은 단호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2주일 안에 전액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한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책상을 쳤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지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은행이 대출 회수한대, 당장. 뭐라고요? 지영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한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누가 우리를 건드리고 있어. 누군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새벽 3시. 남산공원은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낙엽이 바람에 날렸다. 나눔 식당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다. 뒤편 컨테이너 사무실도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갑자기 컨테이너 창문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다. 불꽃이었다. 작은 불꽃이 순식간에 커졌다. 컨테이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검은 연기가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다. 5분도 안 돼서 불길이 컨테이너를 집어삼켰다. 무언가 타는 소리가 요란했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불꽃이 더 높이 치솟았다. 하늘을 향해 붉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10분 후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붉은 소방차 2대가 남산공원으로 들어왔다. 소방관들이 뛰어내려 호스를 펼쳤다. 물줄기가 불길을 향해 쏟아졌다. 30분이 지나서야 불이 꺼졌다. 컨테이너는 새까맣게 타버렸다. 철제 골조만 남아 있었다. 안에 있던 것들은 모두 재가 되었다. 타다 남은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렸다. 소방관 한 명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다. 손전등을 비추며 주위를 살폈다. 바닥에는 재와 타다 남은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가 뭔가를 발견하고 몸을 숙였다. 반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소방관이 작은 물건을 집어들었다. 고급 라이터였다. 금속 표면이 그을렸지만 새겨진 문양은 선명했다. 선진학원 로고였다. 이거 방화야. 증거물로 회수해. 소방관이 라이터를 비닐봉지에 넣었다. 그는 계속 살피다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플라스틱 통이었다. 반쯤 녹아 있었지만 기름 냄새가 났다. 발화용 유류통이었다. 반장님, 유류통도 있습니다. 명백한 방화예요. 소방 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다. 본부, 여기 용산 소방서 3팀입니다. 방화 정황 포착. 경찰 출동 요청합니다. 아침 7시. 미소는 안가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에 타버린 컨테이너가 나왔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산공원 나눔식당 화재 사건. 극우단체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노숙자 쉼터를 노린 혐오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미소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상민이 커피를 들고 옆에 앉았다. 언론 조작 성공이군요. 박 국장이 일을 잘했습니다. 미소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다. 다른 방송사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다. 극우 단체, 혐오 범죄, 노숙자, 쉼터 같은 단어들이 반복됐다. 선진학원 쪽에서는 뭐라고 해? 아마 안심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증거를 다 태웠다고 생각하겠지요. 미소가 텔레비전을 껐다. 그녀는 옆방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연수가 자고 있는 방이었다. 연수는 괜찮나? 아직 자고 있습니다. 최 선생이 안정제를 놓았거든요. 다행이네. 미소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옷장 뒤편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미소는 비밀번호를 눌렀다.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들이 들어 있었다. 25년 전 스크랩북, 채무자 장부, 새아침 투자 자료. 모두 컨테이너에서 미리 옮겨온 것들이었다. 미소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다 있네. 상민이 문 앞에 서서 물었다. 언제 옮기셨습니까? 일주일 전이야. 선진학원 차량이 우리를 감시하는 걸 알았을 때부터 준비했어. 놈들은 늘 같은 방법을 쓰지.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지르는 거야. 그럼 컨테이너 화재도 예상하신 겁니까? 응. 놈들은 늘 같은 방법을 써.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지르지. 미소가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다. 그녀는 상민을 돌아보았다. 라이터와 유류통은 잘 심어뒀나? 예. 소방관들이 발견했을 겁니다. 좋아. 이제 선진학원 로고가 박힌 증거물이 경찰 손에 들어갔어. 미소가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박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장님, 저예요. 아, 최 회장님, 보도 잘 보셨습니까? 잘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경찰이 라이터를 발견했을 거예요. 선진학원 로고가 새겨진 라이터.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박 국장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게 정말입니까? 취재해 보세요. 흥미로운 반전이 나올 거예요. 미소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강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선진학원 이사장실. 강한수는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타버린 컨테이너가 나오고 있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극우 단체 소행이래. 지영이 옆에 서서 뉴스를 지켜보았다. 그녀도 긴장이 풀린 얼굴이었다.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조사하던 그 여자는 죽었을 거예요. 그래야 할 텐데. 한수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남상 공원 일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나눔 식당, 미소의 모습, 컨테이너 사무실. 모두 사설 탐정이 찍어온 것들이었다. 이제 이것들도 필요 없겠군. 한수가 사진들을 찢으려는데 비서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그래? 경찰이 화재 현장에서 우리 로고가 새겨진 라이터를 발견했답니다. 한수의 손이 멈췄다. 찢으려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뭐라고? 지금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오고 있어요. 극우 단체 소행이 아니라 선진학원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지영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다.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선진학원 방화 의혹이라는 단어가 떠 있었다. 여보, 이거 봐요. 지영이 휴대폰을 한수에게 내밀었다. 한수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이럴 리가 없어. 이번 일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보고받았단 말이야. 누가 라이터를 심은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 한수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탁상 시계가 쓰러졌다. 당장 변호사에게 연락해. 그리고 홍보팀 불러 긴급 기자회견 준비해야 해. 비서가 급히 나갔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여보, 누가 우릴 노리는 것 같아요. 나도 알아.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어. 한수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오후 2시 선진학원 정문 앞.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취재진이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학원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막았다. 이사장님, 나와서 해명하십시오. 방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의 외침이 쏟아졌다. 하지만 학원은 조용했다. 커튼이 쳐진 창문들 뒤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안가, 거실. 미소는 노트북으로 실시간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선진학원 정문 앞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시작됐네. 상민이 옆에서 말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압박이 들어갈 겁니다. 응.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진짜는 이제부터야. 미소가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는 금고에서 꺼낸 서류 봉투를 들었다. 새아침 투자라고 적힌 봉투였다. 25년 전 자료. 이제 세상에 공개할 시간이야. 미소의 눈빛이 결연했다. 그녀는 서류를 펼쳐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25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선진학원은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 독촉장이 날아왔다. 교육부 특별감사팀이 구성됐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언론은 매일같이 방화 의혹을 보도했다. 한수는 이사장실에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재무제표, 대출 서류, 세무신고서. 숫자들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췄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신음했다.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문이 열리고 아들 은식이 들어왔다. 35살의 은식은 핏기 없는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연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한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가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야. 지금 우리 학원이 망하게 생겼는데. 하지만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사흘째예요. 어딘가 숨어 있겠지. 신경 쓰지 마. 한수가 다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은식은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아버지께서는 연수에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뭐라고? 한수가 벌떡 일어섰다. 그는 은식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았다. 네가 감히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니? 계단에서 떨어진 게 우연이 아니었죠. 어머니께서 밀었어요. 제가 봤습니다. 한수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은식의 옷깃을 놓았다. 넌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어머니께서 한의원 원장에게 전화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보양제를 지시하는 거요. 한수의 얼굴이 굳었다. 은식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연수가 뭘 잘못했어요? 아기가 뭘 잘못했어요? 닥쳐. 한수가 소리를 질렀다. 그의 손이 떨렸다. 너 지금 당장 장모를 만나러 가. 그 여자가 돈줄을 쥐고 있어. 장모님이요. 남산공원에서 급식 봉사하시는 우리 장모님이요. 그래, 그 여자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게 분명해. 그 여자 뒤에 큰 손이 있어. 은행을 움직이고 정치인을 움직이고 언론을 움직이는 놈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망아지, 비, 가지, 어런, 그러너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해. 누군가 우릴 노리고 있어. 그리고 너의 장모가 연결고리야. 한수가 은식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당장 가서 빌어.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안 그러면 우리 다 망해. 은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를 밀치고 이사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날 저녁 은식은 아버지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한수는 저녁 식사 중이었다. 은식은 재빨리 서재 안을 살폈다. 책장, 책상, 금고. 그는 금고 앞에 멈춰 섰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 생일이었다. 은식은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다.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 통장, 인감증명서. 은식이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이상한 USB를 발견했다. 낡은 USB였다. 겉면에 새아침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식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금고 안을 다시 뒤지다가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 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원장님,
저희 며느리 말이에요. 체질이 약해서 그런지 자꾸 행사를 망치네요. 특별한 보양제 하나 지어 올려주세요. 은식의 손이 떨렸다. 녹음이 계속 이어졌다. 네, 관장님, 임신 중독증 유발 성분을 넣으면 됩니까? 적당히 알아서 해요. 흔적 남기지 말고. 은식은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금고를 닫았다. 서재를 빠져나와 자기 방으로 뛰어갔다. 방 안에서 은식은 노트북을 켰다. USB를 꽂았다. 파일이 하나 나타났다. 새아침 1이라는 이름이었다. 암호가 걸려 있었다. 은식은 여러 숫자를 시도했다.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자기 생일, 모두 틀렸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숫자를 눌렀다. 2001년 3월 15일, 새아침 투자 창립일이었다. 파일이 열렸다. 은식의 눈이 점점 커졌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새아침 투자에서 시작된 5천억 원이 여러 경로를 거쳐 선진학원으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게 뭐야? 은식이 중얼거렸다. 그는 계속 파일을 들여다보았다. 피해자 명단, 사망자 명단, 살인교사 증거,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 이름에서 은식의 손이 멈췄다. 정진욱 검사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타살위장 자살, 2001년 4월 10일, 정진욱, 장모님 성이 정씨였지. 은식은 포털 사이트를 열어 검색했다. 정진욱 검사 자살이라고 쳤다. 오래된 기사들이 나타났다. 25년 전 기사였다. 기사를 읽으면서 은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정진욱 검사는 새아침 투자 사건 담당 검사였다. 그런데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다가 자살했다고 나와 있었다. 아버지가 장인어른을 죽였어. 은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참 후에 미소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저예요. 응, 은식아. 미소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연수 어디 있어요? 만나고 싶어요. 네가 만날 자격이 있니? 제발이요. 어머님한테 드릴 게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미소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상민을 쳐다보았다.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강 망원지구 내일 저녁 6시. 미소가 전화를 끊었다. 은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6시 망원 한강공원. 은식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USB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렸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강변을 걷는 연인들도 보였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다. 하지만 은식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은식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은식이 돌아보았다. 미소와 상민이 서 있었다. 은식은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연수, 보고 싶습니다. 예,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미소가 찬찬히 은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은 것 같았다. 줄 것이 있다고 했지. 은식이 가방에서 USB와 녹음기를 꺼냈다. 미소에게 내밀었다. 아버지 금고에서 가져왔습니다. 새아침 투자 자료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보양제를 지시하는 녹음입니다. 미소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USB를 받아들었다. 상민이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다. 파일을 열었다. 화면을 보던 상민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 이거 진짜입니다. 전체 자금 흐름도예요. 미소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떨렸다. 25년 전 남편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타살 위장 자살이라는 글씨 옆에 여보, 미소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은식이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넌 아무 죄 없어. 미소가 은식을 일으켰다. 그녀는 은식의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괴물이야. 25년 전에도 지금도 알아요. 이제 알았습니다. 은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울고 있었다. 연수를 보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요. 미소가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와, 안가로. 은식은 연수가 누워있는 방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문고리를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미소가 뒤에서 말했다. 들어가. 은식이 천천히 문을 열었다. 연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배는 여전히 불렀다. 은식의 발소리를 듣고 연수가 고개를 돌렸다. 당신, 연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은식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사죄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수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연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다. 당신 부모님이 날 죽이려 했어. 우리 아기를 죽이려 했다고. 알아, 다 알아. 용서해줘. 은식이 고개를 들어 연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방관했어. 내가 괴물이었어. 미소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연수야. 미소가 입을 열었다. 연수가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것이 있어. 25년 동안. 뭔데요? 미소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네, 아빠 말이다. 정진욱 검사. 연수의 눈이 커졌다. 아빠 이야기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아빠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았다. 아빠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지? 응. 연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소는 눈을 감았다. 25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내 아빠는 새아침 투자 사건 담당 검사였어. 미소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5천억짜리 투자 사기 사건이었지. 수만 명이 피해를 봤어. 네 아빠는 그 사건을 조사했어. 연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은식도 고개를 들어 미소를 바라보았다. 강만철, 그게 네 시아버지 본명이야. 미소가 은식을 쳐다보았다. 지금은 강한수라고 부르지만 25년 전엔 강만철이었어. 새아침 투자 회장. 은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만철은 내 아빠한테 뇌물 누명을 씌웠어. 그리고 자살로 위장해서 죽였지. 뭐라고요? 자살이 아니었어요? 연수가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배가 불러서 비틀거렸다. 은식이 부축하려 했지만 연수는 그를 밀쳐냈다. 아니야, 살해였어.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5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엄마는 그놈들 돈과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어. 내 아빠 누명 하나 못 벗겨주고 도망쳐야 했지. 엄마, 연수가 미소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다. 은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 피 묻은 5천억으로 세운 게 바로 네 시가야. 선진학원. 미소가 연수를 아는 채 말했다. 25년 동안 기다렸어. 복수할 기회를. 상민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누구? 장인태 박사의 딸이요. 배윤경 씨. 미소가 연수를 놓고 일어났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의 사진이 떠 있었다. 장인태 박사가 누구예요? 연수가 물었다. 미소가 설명했다. 새아침 투자의 공동 창업자야. 기술 투자 전문가였지. 강만철한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해당했어. 내 아빠처럼. 그럼 이 사람은
유일한 생존녀야. 그때 7살이었어. 미소가 상민을 쳐다보았다. 만날 수 있겠나? 예. 연락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더군요. 이틀 후, 강남의 한 카페. 미소와 상민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다. 배윤경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최 회장님이십니까? 윤경이 다가와 인사했다. 미소가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다. 앉으세요. 장하남. 그리카 보디몰 랑한데. 윤경이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윤경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새아침 투자 초기 투자 계약서였다. 2001년 3월 15일 날짜가 찍혀 있었다. 이것이 원본입니다. 아버지와 강만철이 함께 서명한 거예요. 미소가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노랗게 바랜 종이였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장인태와 강만철의 서명이 나란히 있었다. 강만철은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모든 것을 가져갔어요.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죠.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미소가 윤경의 손을 잡았다. 같이 복수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만철을 무너뜨릴 거예요. 완전히. 윤경이 미소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다. 저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연기를 좀 해야 합니다. 연화재단 아시아 지부장 역할 말입니다. 미소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윤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일주일 후 미소의 안가. 미소, 상민, 윤경, 은식이 모여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25년 전 자료, 새아침 일 파일, 초기 투자 계약서 다 모였습니다. 상민이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이 필요합니다. 윤경이 가방을 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은색 만년필이었다. 손잡이 부분에 새아침 투자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식이 물었다. 윤경이 만년필을 들어 올렸다. 강만철이 우리 아버지한테 준 선물이에요. 회사 창립 기념으로. 그것이 왜 중요해요? 이 만년필에서 강만철의 지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망 현장에서도 똑같은 지문이 발견됐죠. 미소의 눈빛이 빛났다. 경찰 기록에 남아있나? 예, 당시 부검 기록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작돼서 자살로 결론 났었죠. 이제 그 기록을 다시 꺼낼 때가 됐네요. 미소가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총장님, 최 회장입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25년 전 정진욱 검사 사건과 장인태 박사 사건, 재수사 명령 내려주십시오. 전화가 조용해졌다. 총장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것은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살인 증거. 회장님, 그렇게 오래된 사건을 총장님 아드님 작년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냈죠? 제가 피해자한테 합의금 주고 덮어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총장이 헛기침을 했다. 이틀 안에 재수사 팀 꾸려주십시오. 안 그러면 그 사건 언론에 흘릴 거예요. 미소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시작됐어. 미소가 중얼거렸다. 상민이 노트북을 열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강한 수를 덫으로 유인해야 해. 미소가 윤경을 쳐다보았다. 준비되셨나요? 예. 윤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이제 곧 복수할게요.
윤경이 만년필을 꼭 쥐었다. 은색 표면에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 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미소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5년 전 남편 진욱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누명을 벗겨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선진학원 이사장실. 강한수는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들이 쌓여 있었다. 은행 대출 상환 독촉, 세무조사 통지서, 교육부 감사 일정표. 모든 것이 그를 조여오고 있었다. 이사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한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뭔데? 연화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화재단? 한수의 눈빛이 변했다. 비서가 명함을 내밀었다. 마카오에 본부를 둔 국제교육재단이랍니다. 선진학원의 재정난 소식을 듣고 지원하고 싶다고 하네요. 한수가 명함을 받아들었다. 고급 용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였다. 연화재단 아시아 지부장 배윤경이라고 적혀 있었다. 얼마나 지원한다는 거야? 1,000억 원이랍니다. 한수의 손이 멈췄다. 그는 명함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1,000억, 예, 긴급 지원 프로그램이랍니다. 하지만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고 하네요. 한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25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당장 미팅 잡아. 사흘 후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 한수와 지영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한수는 양복을 새로 맞춰 입었다. 지영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저쪽에서 오십니다. 지영이 작게 말했다. 한수가 고개를 돌렸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배윤경이었다. 그녀는 차분한 걸음으로 다가와 미소 지었다. 강한수 이사장님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경이 손을 내밀었다. 한수가 악수를 받았다. 윤경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저는 배윤경입니다. 연화재단 아시아 지부장이에요. 앉으세요.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다. 웨이터가 와인을 따랐다. 한수는 윤경을 훑어보았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얼굴에는 지적인 느낌이 있었다. 선진학원의 재정 상황을 들었습니다. 안타깝더군요. 윤경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 재단은 아시아의 우수한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선진학원 같은 곳이야말로 우리가 돕고 싶은 곳이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는 겁니까? 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경이 미소를 지었다. 우리 재단 돈의 출처가 좀 복잡해요. 마카오 카지노 수익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한수의 눈빛이 변했다. 돈 세탁이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돈이었다. 물론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언론에 알려지면 곤란해요. 알겠습니다. 비밀 엄수하겠습니다. 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윤경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것이 MOU 초안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이상 없으면 체결식을 진행하시죠. 한수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는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았다. 1,000억 원 지원, 10년 상환, 연 3% 이자. 조건이 너무 좋았다. 체결식은 언제 하면 됩니까? 2주일 후 어떠세요? 장소는 선진 아트센터로 하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니까요. 좋습니다. 한수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윤경이 악수를 받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같은 시각, 안가. 은식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선진 아트센터 내부 도면이 떠 있었다.
그는 CCTV 위치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었다. 여기 있는 카메라 12대 전부 우리 쪽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은식이 미소에게 말했다. 미소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마이크는 연회장 천장에 6개 있어요. 모두 제어 가능합니다. 좋아. 당일 아침에 모두 연결해줘. 알겠습니다. 은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은식아, 저기 뉴민의 기카만에 미소가 은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힘들지?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은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이 주일이 흘렀다. MOU 체결식 당일 아침. 은식은 선진 아트센터에 일찍 도착했다. 그는 관리실 키를 훔쳐서 CCTV 제어실에 들어갔다. 노트북을 꺼내 케이블을 연결했다. 상민 씨, 연결됐어요? 은식이 휴대폰으로 통화했다. 상민이 안가에서 답했다. 예, 화면 다 보입니다. 마이크도 정상이에요. 다행이네요. 은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제어실을 나와 연회장으로 향했다. 연회장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MOU 계약서였다. 오후 2시 한수와 지영이 연회장에 도착했다. 한수는 들뜬 표정이었다. 지영도 오랜만에 밝은 얼굴이었다. 오늘만 넘기면 모든 것이 해결돼. 한수가 지영에게 속삭였다.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1,000억이면 은행빚도 갚고 세무조사도 넘길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배윤경을 기다렸다. 2시 30분. 문이 열리고 윤경이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윤경이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계약서 최종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한수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모든 조건이 그대로였다.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입금은 언제 되는 겁니까? 서명하시면 바로 진행됩니다. 윤경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입금 확인증이었다. 한수의 눈이 커졌다. 1,0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미 준비하셨군요. 물론이죠. 우리는 신속한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수가 펜을 들었다. 그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사인이 종이 위로 그려졌다. 지영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다. 서명이 끝났다. 한수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연회장 문이 열렸다. 남산공원 조리복 차림에 정미소가 들어왔다. 노상민이 그녀를 따랐다. 지영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미소를 알아보았다. 네가 감히 여길 어떻게? 오랜만이네요, 관장님. 미소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한수가 벌떡 일어섰다. 당신 누구야? 소개할게요. 윤경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미소 옆에 섰다. 최 회장님이세요. 진짜 연화재단 후원자이십니다. 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미소가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한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만철, 25년 만이네. 한수가 뒤로 휘청거렸다. 그 이름. 아무도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다. 내 남편 정진욱 검사 기억하나? 미소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한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당신이 정진욱의 아내. 그래, 25년 동안 기다렸어. 바로 이 순간을. 미소가 손을 쳤다. 연회장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보양제 성분 분석표가 떠올랐다. 그 다음은 낙태 동의서, 병실 녹취록, 계단에서 떨어지는 연수의 CCTV 영상. 이게 뭐야? 지영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방화 CCTV,
선진학원 라이터 증거 사진, 그리고 결정타, 새아침 투자 자금 세탁 흐름도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5천억 원이 어떻게 선진학원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25년치 분식회계 자료가 낱낱이 공개됐다. 이건 조작이야. 한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윤경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손에 든 만년필을 꺼냈다. 은색 만년필이 조명 아래 반짝였다. 이것 기억하세요? 다룬에서 우리 반, 우리서 때 엠마, 윤경이 만년필을 한수에게 내밀었다. 25년 전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선물했던 만년필이에요. 한수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당신 지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망 현장에도.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선두에는 검찰총장이 서 있었다. 강한수, 일명 강만철, 2001년 정진욱 검사 살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한수의 손목에 채워졌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다. 지영도 함께 체포됐다. 살인 미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함께 체포합니다. 미소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5년 만에 흘리는 복수의 눈물이었다.